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적용학습하고 개념학습이 끝나고요. 자, 이제 실전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능 특강도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네요.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지금 도서실에서 혹은 집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같이 선생들도 함께 달려나가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참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첫 시간 시작하는 거니까 실전학습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한두 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선생한테 몇 가지 조언해 주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튜브를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 학생들은 이렇게 긴 강의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5분 안쪽에 강의를 해라. 아니면 길면 10분 정도에서 강의를 하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수능 시험에서 보는 지문만 읽어도 5분 10분이 훨씬 넘어갈 텐데 어떻게 그 강의 가능하냐. 그때 뭐라 말하냐면 핵심만 찔러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혹시 운전면허 시험인가요?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수능 시험이 어떻게 핵심만 찔러서 강의하면 5분 10분만에 강의할 수가 있죠? 이 작품에서 핵심이 이거야. 갈래가 뭐고 특징이 뭐가 있어. 그딴 거 몇 개 외우면 성적이 나오던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얄팍한 방법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차라리 강의를 듣지 말고 해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언들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조금 지루해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을 대하는 공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전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문 전부 다 읽을 거고요. 읽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읽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겉으로 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문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 쉽게 보이는 지문들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이외의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가끔씩 저를 B급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B급보다 못한 C급 혹은 등급 외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기회에 이름을 얘기해 버릴까? 목에서 아주 그냥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목동에 가면요. 멀쩡한 학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도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학생들도 꽤 많이 수강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자기 조교하고 함께 가르치던 여학생한테 아주 나쁜 짓을 한 놈입니다. 다행히 합의를 잘 봐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모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재밌는 선생이구나. 겉으로 볼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도 사람들조차도 겉모습과 본모습이 다른데 수능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읽으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는데 이번 실전 학습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수능 특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는 강의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저는 핵심만 찍어서 갈 생각은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공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앞에 뻘소리 길게 했고요. 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전학습은 적용학습 보다가는 문제풀이에 조금 좀 초점을 더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건이 기2편에 수록되어 있는 향가의 배경설화로 향가의 배경설화라고 했는데요. 이거 살짝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 글 속에 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해가라고 하는 글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헌하가라고 하는 글이 하나가 나와요. 헌하가는 사구체 향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가는 향가가 아니고요. 고대 가요예요. 얘는 향찰로 기록된 게 아니라 구비문학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한역된 시가이기 때문에 고대 가요라고 부른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싸잡아서 향가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자, 향가의 배경설화로 헌하담과 납치담이라는 두 개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헌화담은요, 꽃을 바치는 이야기 헌화가와 관련성이 있는 거고요. 납치담은 해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헌화담의 헌화가는 한 늙은이가 꽃을 꺾어 아름다운 수로 부인에게 바치면서 부른 노래이고, 납치담의 해가는 수로 부인을 납치한 용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부른 노래로 본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두 노래 모두 신라인의 세계관과 미의식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글을 독해할 때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신라인들의 세계관 앤드 미의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 글을 독해하는 핵심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덕원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러서 정심을 먹었다. 곁에는 절벽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렀는데 높이가 1000길이나 되었다. 과장한 것이겠죠. 자, 그 위에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공의 부인 수로가 공은 순정공이고요. 그 순정공의 와이프가 수로 부인입니다. 열나 이뻤답니다. 내용상으로는. 자, 좀 더 볼게요. 자, 그 수로가 그것을 보고 뭐죠? 진달래 꽃을 보고 좌우에게 말했다. 철쭉꽃을 보고 좌우한테 말했다. 자, 누가 저 꽃을 꺾어 바치겠느냐? 종자가 말했다. 종자는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인 같은 사람들. 종자가 말했다. 사람의 발자취가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모두들 할 수가 없다고 사양했다. 자, 마침 그 곁에 한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늙은이 어떤 책에는요 이 늙은이가 소를 몰고 지나가죠. 그래서 견우노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글들도 있습니다. 자, 소를 몰고 지나가는 한 늙은이가 부인의 말을 듣고는 그 꽃을 꺾었다. 그리고는 가사를 지어서 함께 바쳤다.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가 헌하가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잠깐만 스톱을 하고 지나가 봅시다. 수로 부인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꽃이죠. 그러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부인이 추구하는 미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견우노옹이 나옵니다. 이 노옹은 당연히 이 사람한테도 미적 대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꽃을 목숨 걸고 수로 부인한테 왜 따다 준 거죠? 수로 부인이 이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로도 이 사람한테는 미적인 대상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얘기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틀 동안 길을 가다가 또 임해정에서 정심을 먹었는데 항상 급식 시간에 사고가 벌어지죠. 갑자기 바다의 용이 부인을 납치해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럼 지금부터는 납치담이겠네요. 공이 땅바닥에 허둥지둥 발을 굴렀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아무런 계책도 없었다. 그러자 또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말했다. 자,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이 새를 녹인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어떤 일이건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함께 노래를 부르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입이 새를 녹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닷속의 짐승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내에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 집단적으로 가창하는 거죠.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가창을 하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친다라고 했어요. 자, 행동이 수반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수능특강에서 언젠가 본 적이 있죠. 구지가에서 봤어요. 구지가도 구지봉에 올라가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구간등이 구지봉에서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뒤에 가서 구지가하고 해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간략하게 언급해 드릴 겁니다. 어쩌면 해가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물론 가능성은 한 예수님 재림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구지가하고 함께 묶일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구지가와 해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도는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 저는 잠시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덕을 치면서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죠. 자, 공이 그 말대로 했더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서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닷속에 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칠보공전의 음식은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롭고 조촐해서 인간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초월적 세계에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인의 옷에도 이상한 향내가 스며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수로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으므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자주 신물,
자, 어떤 신성한 물건들이죠. 용과 같은 존재들. 자, 신물이 납치를 당했다. 여러 사람이 부른 해가는 가사가 아래와 같다. 자, 해가 내용부터 나오네요. 거북아 수로를 내어 놓아라. 자, 일단 처음부터 좀 이상합니다. 잡아간 놈은 누구예요? 용이죠, 그죠? 용이 잡아갔는데 왜 거북이한테 미안합니다. 왜 거북이한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용과 거북은 똑같이 신령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명칭이 달라졌지만 같은 놈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일단 거북아라고 호명을 했고요. 수로를 내어 놓아라. 자, 잠깐 구지가랑 비교해 볼까요? 구지가에서는 뭐를 요구하는 거였죠? 왕을 요구하는 거였지, 그제? 수로왕을 내어놓아라. 그 수로왕하고 이 수로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학생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지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게 수로왕이죠. 수로왕이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수로부인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겠지? 1도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름만 똑같을 뿐인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구지가에서는 집단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 거죠. 왕을 달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수로를 내어놓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은 관심도 없겠죠. 노래를 부르려니까 부르는 거지. 이건 오직 순정공 개인의 소망이죠. 이런 점은 차이점일 수 있죠. 구지가하고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자, 거북아 수로를 내어놓아라. 남의 분열을 약탈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자, 이쯤에서 거북이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해가에 나오는 거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짝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인간이 아니에요.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점은 똑같죠. 신령스러운 존재고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구지가에서의 거북은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고 인간한테 뭔가 혜택만을 주는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해가에서의 거북은 신령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남의 이쁜 마누라를 납치해 가기도 하는 비행도 저지르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차이점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네가 만약 거역하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물을 넣어서 사로잡아 구워 먹으리. 요 부분이 구지가하고 구조적으로 똑같죠. 구지가에도 마찬가지로 왕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널 구워 먹겠다. 그게 위협이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위협을 통해서 소망을 성취하려고 한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제가 꼭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항상 경건하게 말하죠, 그죠? 우리 현대인들은 설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만약 가게 해주지 않는다면 교회를 불질러 버리리.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관과는 다르게 위협을 통해서 소망을 성취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또 똑같은 말 해봅시다. 이 글은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일반적인 시와는 다르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초자연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지가와 똑같이 이 글도 주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대는 물론 구지가가 훨씬 더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봐도 해가가 구지가보다 조금 더 길어졌으니까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그런 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해가의 내용 봤고요. 두 번째 헌화가 나오는데요. 정말 할 얘기 없는 시입니다. 이거는. 자, 노인의 헌화가는 이러했다. 아까 봤었던 해가는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 장르가. 지금 보는 헌화가는 얘는 사구체 향가예요. 장르가 서로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줏빛 바윗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아까 견우 노홍이었죠, 그죠? 네,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신분이 낮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자,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적인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그 심미적 가치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심미적 가치. 자,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움, 미적 대상을 추구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심미적 태도 혹은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문은 전부 다 봤어요. 별거 아닌 지문이죠. 자, 문제로 가서 최대한 차근차근 가능하면 설명하고 다 설명하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기역, 비읍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인물의 역할 묻어보는 것 같은데요. 1번 기역은 디귿에 의해. 자, 기억 확인하시고요. 기역은 수로고요. 디귿은 모두들이죠. 종자들. 기역은 디귿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웃기시네. 기억이 이루어진 게 기억이 이룬 게 아니죠. 자, 이 문제가 뭘 찾는 문제인가요? 잠깐만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않은 건데. 내가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디귿이 뭐더라? 아, 디귿이 모두가 아니네요. 한 늙은이네, 그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이룬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좀 말을 빨리 하다가 오버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욕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볼게요. 기억은 수로는 노인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자, 꽃을 결과적으로 받게 된 거죠. 1번 문제 없고요. 자, 2번 니은의 반응은 자, 못 가져온다 그랬어. 반응은 디귿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 자, 대비되고 있죠. 보통 사람은 가져올 수 없어. 근데 노인만 가져와. 그러니까 노인은 뭔가 특별한 존재, 대비를 통해서 노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리을이 거처하는 세계에 대해서, 용이 거처하는 세계에 대해서 기억은 감탄을 표현해서 순정공이 물었을 때 보화궁전에다가 무슨 음식은 열나 맛있고 기억나시죠? 자, 4번 갑니다. 미음이 제시한 계책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 노인이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면 아마 용이 돌려줄 거다. 여기에 대해서 비읍은 비읍이 안 나왔죠? 공입니다. 공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의구심 무슨 말인가요? 의구심. 보통 문제에서 같이 쓰는 말은 회의감이라는 말도 같이 쓰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 고치면 의심하고 있다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수로 부인이 돌아온 거죠. 이거는 잘못 이야기한 거네요. 자, 5번 공은 리을이 기억에 취한 행위에 처음에는 애를 태워서 용이 잡아오고 났을 때 발을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몰랐죠. 애를 태웠다. 참 선지 만들 게 돼지가 없었나 봅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선생님이 잔소리 한마디 할게요. 쉽죠? 이 문제 틀린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2점이고요. 열나 어려운 것도 2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수능 문제 빨리 푼다고 장땡 아닙니다. 가끔 어떤 띨띨이들이 저는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몇 분 만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80분 내에 풀면 돼요. 80분 내에 풀고 정확히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거 틀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등급 맞는 지름길인 겁니다. 항상 확인하고 푸세요. 답은 4번이고 자 2번 갑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자 보기 나오면 항상 보기를 하나님처럼 보자 그랬죠. 보기의 관점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윗글의 미적 대상을 둘러싼 헌화담과 납치담이라는 두 개의 일하로 구성되어 있다. 헌화담에서는 수로와 꽃 납치담에서는 수로라고 하는 미적 대상. 자,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각각의 노래에서 미적 대상이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미적 대상을 대하는 인물들의 행위가 드러나 있어. 자, 미적 대상은 수로꽃 수로고 거기에는 이것을 대하는 인물들의 행위가 드러나 있대요. 그렇다면 그 헌화가에서는 수로와 꽃을 대하는 인물이니까 노인일 거고요. 아마도. 그 다음에 납치담에서는 용이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용의 태도를 묻는 말 같죠. 자, 어쨌든 이런 점에서 두 일화의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들의 행위에 반영된 심리, 노인하고 용한테 반영된 심리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점은 두 노래의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더 선명해진다.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이 보기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 하면 각 노래의 미적 대상이 뭐냐? 자, 그 미적 대상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그 인물들의 심리가 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선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헌화담과 납치담의 수로는 주변의 존재들에 의해서 미적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보기서 뭐라고 했어요? 헌화가에서는 수로와 꽃, 납치담에서는 수로라고 했으니까 보기에 똑같이 나오죠. 1번은 문제 없습니다. 자, 2번 헌화담에서 수로가 좌우에게 취한 행위에는 자, 이거는 누구의 행동이냐면 수로의 행위를 묻고 있어요. 수로가 좌우에 취한 행위에는 미적 대상을 자신의 소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 자, 2번 선지에서는 미적 대상을 꽃이라고 본 거죠.
꽃이라고 보고 수로도 그 미적 대상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하는 어떤 주체라고 본 거죠. 자, 수로가 허나담에서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면 미적 대상 꽃일 것이고요. 그걸 꺾어서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미적 대상을 자신만의 소유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일단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3번. 납치담에서 바다의 용이 수로를 바다로 데리고 간 행위에는 그러면 납치담에서 용이 행위의 주체고요. 수로가 당연히 미적 대상이겠죠. 이것을 바다로 데리고 간 행동 여기에는 미적 대상 수로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의도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4번 갑니다. 허나담에서 수로가 꽃을 취하는 과정과 납치담에서 신물이 수로를 취하는 과정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인물이 미적 대상을 취하는 과정은 모두 제3자의 힘을 빌린다는 공통점. 웃기시고 앉아있네. 허나담에서는 노인의 힘을 빌린 게 맞아요. 납치담에서는 용이 직접 데리고 가죠. 4번은 글래온과 안 맞습니다. 5번. 허나담에서 늙은이가 수로에게 꽃을 바치는 행위에는 자신이 획득한 미적 대상 꽃이죠. 꽃의 가치는 수로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어 지가 따오고 나누어 준 것이니까 미적 대상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갑니다. 맥락을 고려할 때 A와 B의 공통점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1번부터 봅시다.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자, 가정적 상황. A는 뭐가 있었나요? A는 만약 내어놓지 않는다면 맞죠? B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검토합니다. 청자를 의인하여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말이죠. 뭐가 있어요? 거북이라고 불렀죠. 해가에서는 거부가 불렀으니까 의인법이 쓴 거 맞고요. 다른 말로는 자연물의 인격이겠죠. 인격을 부여해서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3번. 집단의 노동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자, 노동행위.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해가를 보시면 노인이 뭐라고 했죠? 여러 백성들을 불러서 여러 사람이 땅을 두드리면서 뭐뭐를 치면서 어떤 행동을 수반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죠. 그거를 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구지가 설명할 때 구지가의 문학적인 의미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요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거는 구워 먹으리 해가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번. 실제 청자와 노래 속의 청자의 호칭이 불일치하고 있다. 뭐가 그래요? 이거는 이것도 해가가 그런 거죠. 실제 청자는 나쁜 새끼 용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 속의 청자는 죄도 없는 거북이한테 말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 둘 다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건 하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봤던 해가는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긴 했지만 순전공 입장에서 내 마누라 내 나라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건 개인 서정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기처럼 해석을 하면, 자, 보기 같이 읽어보겠지만, 보기처럼 해석을 하면 어떤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부른 노래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집단 무가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의 성격을 여러 사람이 불러서 동시에 집단의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해 부른 노래야. 이렇게 본다면 집단 무가라고 보는 거고요. 여러 사람이 불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 집단의 소망이 아니야. 이렇다면 그냥 개인 서정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스타가 이미 해체했죠. 일라스프네요. 5명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집단으로 부른다고 해서 우리 그걸 집단 무가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불렀다고 해서 전부 다 집단 무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기는 개인 서정시인 해가를 집단 무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보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윗글은 성덕왕 때에 일어난 밀란을 구수로 다스리기 위해서 부른 군노래 무가라는 거죠. 무가로 보기도 한다. 자,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성덕왕 4년에 나라 동쪽 고을에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고 기근, 굶어 죽는 거죠.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민심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성덕왕이 사자와 무당을 파견하여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쌀과 오곡과 종자를 나누어 주고 굿을 버려 밀란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르면 밀란이 해결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단의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초자연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주술성이 있는 집단 무가라고 볼 여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에 따라서 순정공은 왕명을 수행하기 위한 사자로, 자, 비유하는 거. 이글 속의 순정공, 이야기 속의 순정공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로는 권위 있는 무당으로 볼 수가 있고, 바다의 용과 신물, 얘들은 불만을 지닌 세력으로 수로가 바다로 납치당해서 나타난 한 늙은이는 신으로 이렇게 비유된다는 겁니다. 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윗글을 감상하면 신라 사회의 모습과 이렇게 봤을 때 뭘 찾는 거냐? 이 글 속에 반영된 신라 사회의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것과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신라인들의 인식 어떤 거냐?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1번. 바다의 용이 수로를 빼앗아 갔다가 돌려주었다는 점에서 윗글은 무속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이야기에 해당한다. 자,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볼까요? 바다의 용은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수로를 무당으로 본다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잡아갔다가 놓아줬다고 치자고 이게 무속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될까?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를 봅시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근과 같이 민심이 좋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나라에서 무당을 파견해서 굿을 벌였다 그랬죠. 그렇다면 당대 신라 사람들은 굿을 벌이면 무당의 힘에 의해서 초자연적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겠지. 그렇다면 배경사를 바탕으로 본다 그러면 무속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천만의 말씀인 거죠. 자, 2번 갑니다. 순정공이 바닷속의 일을 궁금해했다는 점에서 어떻더냐 물어봤죠. 윗글은 현실 세계보다 초월적 세계의 삶에 관심을 가진 신라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이야기다. 자, 일단 하나 물어봤다고 해서 이것보다 초월적 세계를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 이 보기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보다 초월적 세계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 3번 갑니다. 순정공이 용을 퇴치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자, 뭘 상징하는 거였죠?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퇴치한다. 다 죽여 없애는 거야. 이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윗글은 왕이 밀란을 일으킨 불만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용서한 모습을 반영한 이야기에 해당하겠군.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용을 밀란을 일으킨 백성이라고 본다면 용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서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다 씨를 말리지 않고 아마 용서해 졌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보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갈게요. 한 늙은이가 경내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부를 것을 권유했다는 점에서 윗글은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백성들이 왕의 공덕을 찬양했다고요? 왕의 공덕을 찬양해서 자, 또 봅시다. 이 노래 왜 부르는 거죠? 밀란이 일어났을 때 이 밀란 혹은 여러 가지 나라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른 노래지 누군가를 찬양하기 위해 부른 노래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수로가 자주 신물에게 납치당했다는 점에서 윗글은 왕에게 파견된 무당이 왕의 수행 과정에서 밀란으로 인해 굿을 버리기 어려웠던 모습. 자, 굿을 버리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그럴싸해 보이죠. 자, 구조 만들어 봅시다. 수로가 용한테 납치를 당했어. 자, 이 말은 이거 모란 같은 거였죠?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이었죠. 이건 누구더라? 무당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무당이 밀란 때문에 많이 파견되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맞겠죠.
밀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방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밀란이 많아서 여러 번 파견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구조에 올바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의 관점에 따라 해석한 것은 3번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마쳤는데 선생님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자도 빠지지 말고 어떤 것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하나 봐나가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